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건입니다. 신간혁명 제8권 322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것은 화강신문사입니다. 경류 322페이지부터입니다. 11월 23일 신이치는 가고시마 해관 낙성식에 참석했다. 회관 앞에는 긴 코만이 펼쳐져 있었으며 건너편 강가에는 사쿠라지마가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신이치는 시기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잠시 2층에서 이 웅장한 경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쿠라지마를 바라보는 그의 내리에 처음으로 가고시마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5년 전인 1958년 여름이었다. 신이치는 이곳에서 자신이 입신 11주년의 기념일인 8월 24일을 맞이했다. 이해 4월 2일에 도다 조세이는 서거했다. 신이치가 학회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단 한 사람의 총무로서 사실상 스승이 돌아가신 후 학회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었던 때였다. 또 이 해는 초대회장인 마키구치 스네사부로가 가고시마를 방문한 지 꼭 20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했다. 마키구치가 가고시마를 방문한 것은 1938년 여름이었다. 신이치가 도다에게서 들었던 바로는 마키구치는 10일 정도 가고시마 시내에 체제하면서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력을 다해 포교에 힘썼다고 한다. 그 좌담회가 규슈에서 개최한 첫 좌담회였다. 당시 도쿄에서 시모노세키까지는 특급 열차로 18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였다. 그리고 배로 관몬 해협을 건너 다시 모지에서 급행 열차를 갈아타고 가고시마까지 가는 데에는 만 8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마키구치는 이미 67세였다. 그러나 마키구치의 혼교 여행은 멈출 줄 몰랐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단 한 사람이라도 회원이 있다면 찾아가 격려하고 친척들에게도 법을 전해갔다. 그러한 행동은 군부정부의 탄압으로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절복을 위해 걸으며 끝까지 싸워왔던 것이다. 신앙이란 바로 이러한 행동이다. 이후에도 3번에 걸쳐 규슈를 방문했다. 어느 때는 고등계 형사가 감시하는 속에서 회합을 열어 당당히 신도의 그릇됨을 파절했던 일도 있었다. 신이치는 처음으로 가고시마 당에 내려섰던 날 선사가 보여준 사신홍법의 실천을 깊이 음미하면서 손 제자인 자신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며 끝까지 살아가겠다고 결의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5년, 이번에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4번째 가고시마 방문이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이 회관이 낙성한 것을 기점으로 가고시마에서도 틀림없이 광선유포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일본은 이미 반석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광선유포는 이제 겨우 궤도에 올랐을 뿐이다. 세계 민중이 행복과 평화를 얻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 몸을 내던져 생의 광포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이다. 그것이 마키구치 선생님의 손제자인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가슴에 맹세하면서 사쿠라지마를 바라보았다. 화산에서 뿜어내는 연기가 점점 더 짙어졌다. 그는 와카 한 수를 떠올렸다. 내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정열에 비하면 연기는 희미하도다. 사쿠라지마산, 막부 말기의 지사인 히라노 구니오미가 노래한 와카다. 신이치 역시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가슴에 불타오르는 정열을 생각해 본다면 사쿠라지마의 화산 연기는 아직 희미하게만 느껴졌다. 가고시마 해관 낙성식을 마친 신이치는 후쿠오카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24일에는 기타 규슈시 야타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규슈 여자부 간부회에, 규슈 남자부 간부회에 잇따라 참석했다. 신이치가 후쿠오카를 방문하고 또한 남녀 청년부 간부회에 참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11월 9일 후쿠오카현 오무타시에 있는 미스 이미케 광업소에서 발생한 탄신 폭발 사고로 희생된 학회원의 가족들을 어떻게든 격려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부터 규슈의 중심 간부들에게 사고로 희생된 학회원의 가족들을 직접 격려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위로와 격려를 해왔다. 집안의 기둥인 남편을 잃은 부인이나 가족들은 틀림없이 망연자실하고 있을 것이다. 또 신심을 하고 있는데 왜 사고를 당했느냐는 식의 비난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신이치의 마음이 아팠다. 신이치는 후쿠오카에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그 후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현지 간부를 통해 들었다.
어느 부인부 간부가 신 씨에게 보고했다. 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 중에 여자부 때부터 열심히 신심하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인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분들은 모두 비탄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의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문객을 격려하는 듯한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군요. 예, 그녀는 평소에도 어서를 배독하는 등 착실하게 교학을 연천해온 사람입니다. 그것이 교학의 힘이고 신심의 힘입니다. 어세에는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서를 배독하여 불법의 눈을 열게 되면 죽음도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열심히 불러간다면 그것을 실감할 수 있으며 또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가장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이 슬픈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슬픔에 지는 것은 다릅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법에는 그리고 신심에는 그 죽음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지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깨워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어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부입니다. 그러므로 간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계속해서 격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신씨는 이 자리에서 학회 차원으로 추선 법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현지 간부들과 협의를 거듭했다. 이해 11월에도 역시 학회의 눈부신 전진은 계속되었다. 용장 밑에 약조롭다는 말대로 용장인 야마모토 신씨를 중심으로 한 모든 동지는 마음을 하나로 하여 용감하게 광포를 위해 뛰었다. 11월 말에 개최된 본부 간부회에서 절복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20만 6,794세대라는 엄청난 숫자의 본전 유포를 이루어냈던 것이다. 이것은 과거 최고였던 이해 2월의 본전 유포 16만 777세대를 훨씬 웃도는 숫자였다. 광선 유포의 흐름은 해와 달을 거듭할수록 그 기세를 더하여 바야흐로 새로운 민중운동의 대조류가 되었다. 이듬해 4월 2일인 은사도다조세의 7주기까지는 당초 목표로 내걸었던 회원 300만 세대를 훨씬 뛰어넘어 400만 세대를 달성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 사회에서는 어둡고 비참한 사고나 사건이 속출하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정법을 유포하고 강선 유포를 성취해야 한다는 강한 일념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맥동하고 있었다. 그 사명의 자각이 11월에 실시한 절복전을 대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날 본부 간부의 석상에서 부이사장인 세키 히사오는 이듬해인 1964년에 도전할 3대 목표로서 300만 총 등산 안수, 자담의 충실과 철저한 근행 실천, 인재 육성을 내걸고 전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야마모토 신씨는 인사말에서 학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20만 세대를 넘는 절복 성과를 낸 동지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한 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도다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단결이라는 두 글자를 슬로건으로 하여 전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결 제일로 노도와 같은 전진을 완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출발에 즈음하여 내년은 단결의 해로 정하고 또다시 단결을 슬로건으로 앞으로 펼쳐질 7년을 향해 출발하고자 합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다이토 체육관을 뒤흔들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하여 일대 민중 세력을 만들어 간다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평화의 낙토로 만드는 일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단결은 5배, 10배, 100배로 힘을 증대시켜주기 때문이다. 1963년에 실시된 가장 마지막 주요 행사는 11월 15일에 개최된 제11회 여자부 총회와 제12회 남자부 총회였다. 두 행사 모두 도쿄 료코쿠에 위치한 니시다이 강당에서 거행되며 여자부는 오전에 그리고 남자부는 오후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5개월 전인 7월 1일에 실시된 남자부 간부회에서 신씨는 이듬해 4월 2일 은사도다조세의 7주기를 기하여 학회는 본문의 시대에 들어선다는 것을 선언했는데 이번에 실시하는 남녀청년부 총회는 그 개막을 알리는 의의를 담은 총회였다. 본문이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닌 현실 사회의 강선유포의 실증을 보이는 시대라는 것이 청년들의 공통된 이해이자 결의였다. 남녀 청년부들은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7월 5일에 열린 여자부 간부회에서 신씨가 제안했던 남녀 각부의 부원
100만 달성을 목표로 도전했다. 남자부는 도다에 칠주기까지, 여자부는 이듬해 가을에 있을 여자부 총회까지를 목표로 절복과 부원 증가를 위해 계속해서 달려왔다. 그 결과 여자부는 이 총회까지 부원 43만 명에서 일약 70만 명을 넘기기에 이르렀으며, 남자부는 부원 64만 명에서 11월 말에는 91만 명을 돌파하고, 놀랍게도 총회 당일까지 염원이었던 부원 100만 명을 달성해내었다. 실로 이 총회는 청년들이 본문의 시대를 향해 대행진을 시작한 승리의 모임이 되었다. 위대한 이상은 공상의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매번 착실하게 승리를 축적해 갔을 때 비로소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전에 열린 여자부 총회도 오후에 열린 남자부 총회도 의기충전한 청년들의 회합이었다. 야마토 신씨는 이 청년들과 함께 본문의 시대를 주파하여 금세기를 장엄하게 장식할 광선유포를 해가겠다고 결의하면서 남녀 각 부서의 화려한 출발을 축하했다. 여자부 총회에서 신씨는 비애와 불행으로 눈물을 흘렸던 여성의 역사를 거론하며, 그 근본적인 해결 방도는 묘법을 통해 숙명을 전환하고 복운을 쌓아가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강하게 호소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 속에서 행복해지는 실증을 보여줄 것을 이야기했다. 또 남자부 총회에선 앞으로의 강선유포를 전망해 볼 때 시대는 수많은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각자가 성장을 다해 정성을 다해 후배를 육성해 갈 것을 염원했다. 이 한 해도 학회는 새로운 광포의 역사를 새겼다. 홍교의 물결은 일본 열도를 감싸고 민중 승리의 깃발을 휘날렸다. 새로운 학회 본부도 완성되어 평화와 문화의 법성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또 해외 조직도 순조롭게 정비되어 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청년부의 커다란 성장이었다. 참석한 청년들을 보면서 신실은 생각했다. 청년이 힘을 키우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걱정은 없다. 전도에 빛나는 것은 승리라는 영광스러운 태양이다. 발랄한 창가의 젊은이들의 모습은 신이치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주었다. 이 남녀 청년부 총회를 기점으로 학회는 기세 좋게 본문의 시대를 향해 도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말 학회 본부에서 통감 업무가 실시되었다. 12월 절복 성과가 집계되자 학회 총 세대수는 거의 400만 세대에 가까웠다. 그 보고를 듣고 신실은 말했다. 드디어 400만 세대인가. 이것으로 또 하나 강포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들의 손으로 열게 되었다. 굉장한 일이 아닌가. 틀림없이 도다 선생님도 기뻐하고 계실 것이다. 대성인께서도 칭찬해 주실 것이다. 300만 세대 달성이 작년 11월이었고 이후 1년 남짓한 기간에 100만 세대를 확대할 수 있었다. 경탄할 만큼 빠른 광선유포의 상승기라 해도 좋다. 그것이 학계의 참된 힘이다. 진정한 민중의 힘이다. 참된 단결의 힘이다. 신씨는 가슴에 투혼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새로운 1년을 전망하며 여러 가지 구상에 여념이 없었다. 1964년 단결의 해는 회장인 야마모토 신이치가 각 부 버틀에게 보내는 와카로 그 막을 열었다. 여명과 같은 우리의 출범을 민중은 기다린다. 장마의 노도도 부수고 나아가노라. 남자부에게 오늘도 역시 행복을 부축하는 법전에 강하고 품위 있게 군들이여 춤추며 나아가라. 여자부에게 대성인의 사자인 우리 자 나아가자. 후회 없는 싸움의 승리의 목표를 향해. 장년부에게 오늘도 역시 부처의 사자라는 긍지를 가지고 새하얀 연꽃이 되어 낙토에 피어나리라. 부인부에게 새해 전날 도쿄 시나노마치에 있는 학회본부에서 실시된 원당근행에 모인 간부들은 이 와카를 큰 소리로 힘차게 읊으면서 신씨와 함께 화려한 출발을 개시했다. 이윽고 올해는 도다 선생님의 7주기를 기하여 본문의 시대를 맞이한다. 광선유포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참석자들의 눈은 더욱 결의로 빛났다. 4월에는 학회가 총본산에 건립 기증하는 대객전이 낙성되어 그것을 기념하는 300만 총등산도 실시된다. 한편 세계 영포를 위한 활동에도 더욱더 힘을 쏟는 1년이 될 것이다. 신씨도 5월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실론, 현재 스리랑카, 신씨는 인도 등을 방문하고
또 10월에는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1월 15일에는 이사인 스즈모토 미노루를 포함한 5명이 한국의 서울, 대구, 순천, 광주, 제주, 울산, 부산의 7개 도시를 방문하여 한국 회원들과 교류하기로 되어 있었다. 당시 한국에는 적어도 1,000세대 이상의 회원이 신심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활동은 각 지역에 따라 들려 각 도시에서 자율적으로 자담회나 교학 학습회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일본의 회원들은 한국에 대해 각별히 강한 친근감을 느끼고 있었다. 전쟁 중에 조선에 갔던 사람들도 있었으며 각 조직에는 동지로서 매일 함께 신심에 멸려하고 있는 제1 한국인 회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학회원은 스즈모토 미노루 일행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동양 강포를 위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올 것이라고 여기며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대를 걸었다. 한국은 일찍이 일본의 침략으로 희생당한 나라이기도 했다. 그런 만큼 이번에는 자신들이 한국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진력해 가겠다는 것이 일본 동지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다. 야마토 신이치도 시즈모토 일행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신이치의 부친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경성, 현재 서울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직명으로 파견된 것이다. 그때 일이 화제가 되면 아버지는 늘 초등학생인 신이치에게 일본인의 오만과 행포를 이야기하며 일본은 정말 지독하다라고 분개하곤 했다. 그런 까닭에 신이치가 한국을 생각하는 마음은 남달랐다. 신이치는 언제나 한국은 일본에게 문화 대은의 나라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행복과 평화의 대천리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한일에 민중과 민중이 교류하고 깊은 우정을 맺어가는 것이 장래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생각해보면 일본이 한반도에서 받은 문화의 보물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벼농사나 청동기에 철기도 이 이웃나라가 전해주었다. 토목관계 기술이나 한자, 의학, 약학, 역학도 그렇다. 또 천년의 도읍인 교토의 분지를 개척하는 데도 외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활약이 컸다. 이러한 절대적인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대은이 바로 불교를 전해준 일이다. 불교는 인도에서 서역을 거쳐 중국, 한반도에 들어와 6세기 중반까지 동점의 정착력이라고 해야 할 일본에 전래되었다. 한반도에는 이미 4세기에 불교가 들어와 있었으며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 중에도 불교 신자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차츰 불교가 알려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윽고 불교가 전파되기에 이른다. 니시렌 대성인은 어서에서 이 정신의 보물을 전해준 위협을 수차례 언급하시고 있다. 백제국으로부터 경, 논, 승 등을 건네주었을 뿐더러 금동의 교주석전을 건네주었다. 어서 997쪽 백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성명왕이 일본국에 불법을 전하니 어서 1309쪽 한국은 그야말로 문화 선진의 땅이었다. 바로 이 문화 선진의 땅에서 석전의 불법이 일본에 전래되어 오늘날 불법 서환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예로부터 한국은 일본 서기에도 눈부신 금, 은, 그리고 아름다운 빛깔의 보석들이 많은 나라다라고 적고 있을 만큼 일본인이 동경한 나라였다. 그런데 한편으로 일본 서기에는 한국을 야복을 멸시하는 글도 있다. 거기에는 겨우 국가의 틀을 갖춘 실흥 섬나라의 내셔널리즘, 국가주의에서 비롯된 경쟁심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리라. 하지만 그것은 은혜를 입은 나라를 상대로 질투와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이기도 했다.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멸시함으로써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려는 것이 열등감을 가진 인간이 흔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시대는 바뀌어 16세기 말 일본은 한반도를 침략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했던 것이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대군을 보내 진격을 개시했다. 명나라,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조선에 길잡이를 부탁한다는 기묘한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이 차례에 걸쳐 합계 약 30만 명의 군대가 한반도를 유린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그것이다. 당초 도요토미의 군대는 기습공격으로 국토의 대부분을 손아귀에 넣어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 조선의 국왕도 도읍을 버리고 북방으로 피난했다. 가장 교활했다. 각도로 흩어져 광폭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규탄받은 자랑무도한 침략이었다.
그러나 조선을 구한 구국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분토와 각지에서 용감하게 일어선 민중 즉 의병들의 투쟁으로 도요토미 군은 궁지에 몰렸다. 1598년 마침내 침략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수많은 민중이 살해되었으며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만 해도 5, 6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또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었고 목판이나 활판으로 인쇄된 귀중한 조선의 서책 등이 약탈당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근대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딘 일본은 부국강병이라는 명목으로 타라 입구를 외치며 아시아를 상대로 새로운 침략을 감행했다. 일본이 구미열강의 압력으로 자신들이 잃었던 것들을 이번에는 국력을 키워 아시아에서 보충한다는 것이 그 바탕에 숨겨진 의도였다. 그리고 일본의 정책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가 한국이었다. 일본은 1875년 우녀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의 개국을 요구했으며 이듬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강화도 조약은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하여 중국의 종주권을 부정하는 한편 일본인의 치해법권이나 한반도 연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에 유리한 조약이었다. 한반도는 대륙 진출을 노리던 일본으로서는 어떻게든지 확보하고 싶은 영토였다. 마침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무렵부터 일본 내에서는 일선 동조론을 활발하게 선전하게 된다. 그것은 조선과 일본 양 민족은 조상이 같다. 다시 말해 형제 같은 사이이며 본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형제 사이라고는 해도 일본은 형으로 섬기는 상하관계였으며 일본이 조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일본은 이 일선 동조론으로 자신들의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화의 은혜를 입은 역사적인 사실을 보더라도 만약 굳이 형제 사이라고 한다면 형은 조선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대은을 입은 이 나라를 지배하려 했다. 청일전쟁은 일본과 청나라 중국의 전쟁이지만 그 무대는 한반도였다. 러일전쟁도 역시 반도를 사이에 둔 이권 다툼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더욱이 청일전쟁이 끝난 후 조선의 국호는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은 개전과 동시에 중립의 입장을 선언하고 있던 한국과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여 대일 협력을 강요했다. 일본이 노린 것은 조선의 정치적 군사적으로 보호하여 실권을 확보한 뒤 경제적인 이권을 얻고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1904년 8월 러일전쟁이 한창일 무렵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서 이듬해 9월 전쟁이 종결된 후에 체결된 러일 강화 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지도권을 획득했다. 또 이에 11월에 제2차 한일 협약 을사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으려는 생각에 한국의 통감부를 설치하여 초대 통감에 이토 히로부미를 임명했다. 일본 측은 이 조약을 교섭하면서 수도에 군대를 배치하여 압력을 가했다. 또 한국의 강요와 개별적으로 담판을 하기도 하고 강제로 동의를 받아내어 조인케 하는 등 줄곧 강압적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당연히 각지에서 항일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일본은 1907년 7월에 있은 제3차 한일협약에서 한국의 내정 전반을 장악하게 된다. 그리고 1910년 8월 마침내 한일 합병조약이 조인되었다. 보호에서 합병으로 그것은 일본이 한국을 철저하게 지배하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합병이라고 하면 듣기는 좋지만 거기에는 한국을 멸망시켜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속셈이 숨겨져 있었다. 한국,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는 폐지되고 일본의 일개 지역인 조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었다. 이때부터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횟수는 36년에 이르는 암흑 같은 시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이 한일합병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일본인은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당시 1년종 후지파라고 자칭하던 종무는 기간지 100년하의 머리말에 한일합병 조서 전문을 게재했으며 덧붙여 영구히 한일합병할 것을 천황의 직서는 이를 선포하였노라. 우리 신민인 자는 삼가 그 뜻을 받들어 이들 새로운 동포를 얻게 됨을 기뻐하고 라며 추종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후 한반도는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기지로 전락하여
끊임없이 가혹한 착취를 강요당하게 된다. 또 중일 전쟁이 점점 더 격렬해지자 내선일체라는 슬로건 아래 한민족의 황민화가 추진되었다. 학교에서는 황민화 교육이 실시되어 황국신민서사 암송, 공성요배 등을 강요했으며 강제로 일본어를 배우게 했다. 또 신교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았다. 경성을 감시하려는 듯이 남산에 세워진 조선신궁을 비롯하여 각지의 신사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신사참배나 황대신궁의 신차를 예배하도록 강요했다. 일본에서 그 신차를 거부하고 신교의 자유를 주장하여 군부 정부의 탄압으로 투옥되었던 것이 학회 초대회장 마키구치 세사부로와 제2대회장 도다조세이, 당시 이사장 도다조세이였다. 고령이었던 마키구치는 1년 4개월의 옥중투쟁 끝에 73세로 순교했다. 마키구치를 옥사에 이르게 한 악법인 치안유지법을 조선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 독립운동을 국채 변혁을 도모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본토 이상으로 가혹하게 탄압하는 등 맹위를 떨쳤다. 그것은 민족 문화를 소화하고자 한글 사전을 편찬하고 있던 학자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한민족의 문화나 전통 그리고 정신성까지 철저히 부정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빼앗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했다. 이른바 창씨의 명이다.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한 역사는 너무나 어둡고 긴 밤과 같았다. 하지만 불굴의 사람들은 혼의 학살이나 다름없는 일본의 만행을 참고 또 견디어냈다. 그러는 동안 몇천 몇만의 죽음을 각오한 용자들이 독립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끝까지 밝혔던 것이다. 빛이 없는 통곡의 대지이지만 반드시 자유와 희망의 새 아침에 도래한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날은 마침내 찾아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게 되자 한반도의 민중에게는 해방의 빛이 흠뻑 쏟아졌다. 전 국토에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은 한반도의 민중이 일본 군국주의의 어둠에 결별을 고한 광복의 날이 되었다. 그러나 비극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일본을 대신하여 남과 북의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주둔하게 되었으며 북이 38도선의 경계로 남북에서 별개의 점령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윽고 미소의 냉전이 표면화되고 민중의 염원과는 정반대로 남북의 분단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948년 5월 유엔의 감시하에 독립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총선거가 남쪽에서만 실시되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취임하여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한편 북에서도 같은 해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 탄생한다. 이로써 한반도는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어 버린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한국전쟁, 6.25 전쟁이 발발했다. 북한군은 38선을 돌파하여 순식간에 남하했다. 그리고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게 되자 한국 정부는 남쪽으로 피신해야 했다. 이러한 사태에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이 주력이 된 유엔군이 개입했다. 공세에 나선 유엔군이 38선을 훨씬 넘어 압록강 부근까지 북상했을 때 중국의 의용군이 참전하게 된다. 유엔군은 다시 밀리게 되고 일친일퇴의 전황이 거듭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양 진영의 냉전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골육 상징하는 가장 처참한 격전을 초래한 것이다. 일본의 지배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조국의 평화의 봄이 도래하는 것은 여전히 요원했다. 3년이라는 오랜 전랑 끝에 1953년 7월 38선 부근의 휴전선으로 하여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전쟁을 통해 한국과 북한인 126만 명이 희생되었으며 전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은 1천만을 헤아리게 되었다. 또 국토는 극도로 황폐해졌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점령하에 있었던 일본은 미군의 후방기지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 경찰 예비대, 현 자위대가 발족하여 제군비의 길이 열림과 동시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서방 국가들과 대일 강화 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이 점령 상태를 탈피하게 되는 것도 이 전쟁의 와중에서였다. 한편 경제면에서도 일본은 이 전쟁의 덕을 보게 된다.
한국전쟁을 통해 미군이 사용하는 물자의 수요가 쇄도하게 되었고 조선 특수라 불린 그 호황으로 패전 후에 불황에 시달리고 있던 일본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일본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반도 사람들의 희생이 뒷받침되어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위해 한일 회담이 시작된 것은 한국 전쟁의 비극이 아직 계속되고 있던 1952년 2월이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두 나라의 기본 관계와 제1한국인의 법적 지위 등을 둘러싸고 회담을 했지만 교섭은 난항을 거듭했다. 일본은 한일 조약은 유효하며 그것이 무효로 되는 것은 전쟁이 끝난 뒤라고 주장했으며 한편 한국 측은 합병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36년간에 걸친 일본의 한국 지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제3차 한일회담 1953년 10월 석상에서 일본 측 수석 대표는 일본은 조선의 철도와 항구를 만들었으며 농지 조성을 해주었다. 식민지 시대의 조선인이 노예 상태에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것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면서 한국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었다. 또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도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주장했다. 한국 측은 망언이라 단정하고 맹렬히 반대했다. 일말의 사죄도 없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본의 자세에 대한 분노였다. 그 후에도 일본 정치가들이 반복해온 문제 발언의 원형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로 인해 한일회담은 4년 반에 걸쳐 두절되었다. 과거의 잘못을 망각하고 있는 수치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왜곡하여 정당화하는 것은 더욱 부끄러워해야 할 행위다. 일본 지도자들의 이러한 거만한 언동이 얼마나 한일 간의 진실된 우호를 방해하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다. 회담이 재개되어 한일 기본조약이 조인된 것은 1965년 6월이었다. 이후 일본은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이라는 형태로 한국을 지원하기에 이른다. 1948년 8월에 대한민국이 독립된 이후 제1차 공화제가 시행되어 이승만이 대통령직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독재체제를 점점 강화했던 탓에 국민의 지지를 잃어갔다. 1960년 4월에는 한 달 전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의 부정이 계기가 되어 대규모 민중시위가 일어났다. 그 선두에 섰던 것이 학생들이었다. 정의와 자유를 외치는 학생들의 호소에 응하여 4월 19일 1만여 명의 시민이 항의를 하기 위해 경무대로 몰려갔다. 시위를 저지하려던 경찰의 실탄 사격으로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다. 더욱이 26일에는 경찰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중 시위는 수도 전체를 메웠으며 AP통신 등에 따르면 그 인원은 1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 결과 이승만은 미국의 지지를 잃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퇴진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4.19 혁명이다. 그리고 제2차 공화제가 시행되었지만 그것도 잠시뿐. 이듬해인 1961년 5월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하게 된다. 박정희는 반공체제 재편, 자립경제 확립, 민정이관 등을 공약했다. 그리고 군복을 벗고 1963년 10월에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다. 박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되어 제3차 공화제가 발족한 것은 12월 17일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격동의 역사 속에서 마치 경류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낙엽처럼 살아야 했다. 또 제1한국인들의 발자취 또한 신고와 인종으로 가득 찬 역사였다. 한일합방 직후인 1911년 당시 제1한국인은 약 2,500명이었으나 일본의 지배가 확산되면서 그 수가 급증했다. 전쟁이 종결된 1945년에는 실로 200만 명을 넘어섰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에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농지를 잃고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도 있었다. 또 1937년에 일본과 중국이 전면적인 전쟁에 돌입하자 징용 등으로 강제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노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 정책으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공표하여 한국에서도 사람들을 동원했던 것이다. 일본에 끌려온 사람들은 탄광이나 광산, 토목, 건축관계 일에 강제로 종사하게 되었으며
그 급료는 일본인보다도 훨씬 적었으며 노동은 가혹했다. 또 하나의 피폭비 제1한국인 피폭체험 기록 장각의 청년부 반전출판위원회에서 장복순이라는 제1한국인 여성의 다음과 같은 증언이 게재되어 있다. 아버지는 일본인보다도 싼 임금으로 탄광이나 지하철 그리고 도로공사 현장 같은 곳에서 위험한 일만 했습니다. 일을 나가 사고를 당해 돌아오면 나을 때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정말로 가난했고 제대로 밥을 먹었던 기억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경상남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을 잃고 1931년 일자리를 찾아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건너왔다. 그녀는 그 이듬해 태어났다. 전쟁이 시작되고 공습이 격심해지자 강제 소개되어 일가는 농사를 짓기 위해 오사카에서 히로시마현 히바군으로 이주하게 된다. 깊은 산골 마을에 있는 양잠소의 한 모퉁이에 거적으로 칸막이를 한 임시가옥과 수확하기 힘든 산그늘에 늪지대 같은 밭을 배정받았다. 일가는 차별을 실감했다. 그렇다 해도 할당된 공출량이 너무 가혹하여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풀이나 나무 열매 등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며 생활해야만 했다. 그녀는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무척이나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준비탕 하는 신호의 아가씨. 당시 우리는 일본 사람의 딸을 이렇게 불렀는데 아가씨와 함께 달려도 그 아가씨보다 빨리 달려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어디에서나 상식이었습니다. 그들보다 뛰어나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지요. 아이들끼리 놀아도 금방 조선이라고 말하며 돌을 던지기도 하고 너 냄새나라고 놀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야기하면 마늘 때문인가? 우리 집에서는 마늘을 먹으니까 솔직히 냄새가 많이 나긴 하지.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이 놀릴 수밖에 없구나. 앞으로는 마늘을 먹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지요. 나는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일본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었기에 그 하나의 수단으로 교육시켰던 것이지요. 뜻을 거슬러서 득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차별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마침내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다. 일주일 정도 지나 장복수는 어머니와 함께 폭격당한 친척이나 아는 분들의 안부가 염려되어 히로시마를 찾아갔다. 가까스로 찾아낸 아주머니 한 분은 큰 화상을 입고도 아들의 상처 부위에 몰려드는 파리떼를 쫓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말했다. 의사나 약이 부족해 조선사 사람들에게까지는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더군요.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이렇게 있다가 죽겠지요. 우리도 이대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오. 그것을 들은 장복순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아이고 하면서요. 타국 땅에 와서 소나말처럼 혹사당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불에 타서 한 번에 죽여주지 않고 무슨 죄가 그리도 많아 이렇게 밤만 불태워서 괴롭게 만드는 게야. 라는 의미의 모국어로 분노를 터뜨리고는 주먹으로 땅을 치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이성을 잃고 일본을 원망하며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까지 어머니는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야만 했기에 마음속으로는 민족의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어머니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절대로 일본어를 배우려 하지 않았으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적국의 말을 써야 하는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집에서는 반드시 모국어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제1한국인들은 똑같은 황민이라고 불리면서도 실제로 느껴야 하는 심한 차별과 굴욕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게다가 이 비극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종전을 맞이하여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되자 대부분의 제1한국인은 조선으로 귀환했으며 60여만 명 정도는 일본에 남게 되었다. 마침내 1952년 1년 전에 조인되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되었다. 이때 일본 정부는 제1한국인, 조선인은 모든 일본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제1한국인이 일본에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일본 국적을 취득해야만 했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 정부가 제일 한국인을 냉대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인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의식도 변하지 않았다. 표면상으로는 어떻든 실제로는 취업의 기회를 주지 않는 기업도 적지 않았으며 방한 칸 빌리는데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속에서 도다 조세이는 이웃나라 민족의 행복을 기원하며 마음을 쏟았다. 도다는 한국전쟁이 한창인 1951년 제2대 회장의 취임한 직후 대병련하에 한국동남과 광선유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찾아 헤매며 부모를 찾아 헤매는 민중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한탄하는 바다. 무엇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지 그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젊은이도 있을 것이다. 나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고 외치며 숨을 거둔 할머니도 분명 있을 것이다. 도다는 항상 민중의 행복을 염원해왔다. 그것이 창각회의 목적이다. 학회라는 세계에는 아무런 차별도 없다. 학회가 높이려는 니치랜 대성인의 불법은 인종, 민족, 국적, 성별, 나이 등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행복하게 되는 방도를 설에 밝힌 생명의 법리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아니, 가장 괴로워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게 될 권리가 있다. 그것을 실현해온 것이 창가학회다. 도다가 회장에 취임한 후 대절복이 시작되자 제일 한국인들 중에서 신심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 사이로 달을 보려 하는 아시아의 민중에게 빛을 보내리라고 노래하며 동양 강포를 호소하는 도다의 마음에 감동되어 동포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키워왔다. 그러한 제일 한국인 회원 중에는 다시마 쇼지, 김영희와 미에, 이명옥이라는 부부가 있었다. 다시마 쇼지는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나 6살 때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왔다. 쇼지의 가족들은 식민지 지배하에서 농지를 잃고 어쩔 수 없이 이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내인 미에는 경상북도 대구가 본적지였지만 도쿄에서 태어난 제일도 교포 2세였다. 두 사람은 1944년에 결혼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하여 전쟁이 끝나자 쇼지의 가족은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쇼지는 어느 의과대학에서 일하면서 의학부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남았다. 미에는 맏며느리로서 처음으로 현해탄에 건너 조국의 대지를 밟았다. 다시마 미에는 처음에 정착한 부산에서 장남을 출산했다. 그러나 항구 도시인 부산은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과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남편의 고향인 울산으로 이사를 했다. 당시 조국으로 돌아온 제일 한국인 중에는 자신 있는 곳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 일본에서 돌아온 자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었다. 또 일본에서 태어나 살았던 가들에게 모국어를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은 반쪽발이 반일본인이라 불리며 따돌림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미에는 조국에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치 않은 농사일이었지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했다. 날이 밝기 전에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고 별들이 반짝일 무렵에야 진흙투성이인 다리를 씻는 그런 하루하루였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해도 일가는 먹고 살기가 빠듯했다. 거기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미에가 친정에 와 있을 때 전쟁이 점점 더 심해져 죽음을 각오한 적도 있었다. 그런 속에서 친정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 조국도 역시 고뇌와 비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일본에 가고 싶었다. 1952년의 일이었다. 미에는 일본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뜻을 굳히고 어린 장남의 손을 이끌고 작은 어선에 올랐다. 당시 한일 관계는 아주 약화된 상태로 국교가 없는 일본에 입국하기란 아주 힘든 일이었다. 작은 배의 선창에 몸을 숨기고 한국을 떠나기는 했지만 도중에 일본 순시전에 잡혀 밀 입국자로 구속되고 말았다. 하지만 남편 쇼지의 노력으로 입국이 인정되어 요코하마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쇼지는 작긴 하지만 호텔을 경영하며 새로운 생활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었다. 마침내 미에는 큰딸을 출산하지만
그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 결핵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그때 가사일을 도와주러 와 있던 아주머니에게 신심 이야기를 들은 미애는 딸아이의 병이 나을 수 있다면 하는 심정으로 입신했다. 1954년의 일이었다. 남편도 형식적으로는 입신했지만 학회 활동에는 맹렬히 반대했다. 미애도 어느 사이인가 남편의 반대에서 학회 조직에서 멀어졌다. 그러는 사이 남편의 사업이 기울더니 결국 호텔은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 건어물상이나 제과점 등도 해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녀는 다다미 6장짜리 방에 가족 6명이 생활해야 하는 형편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되었다. 경제고의 밑바닥에서 허덕이던 다지마 미애는 동지에게 격려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수고를 뼈저리게 느끼고 신심으로 일어서자고 결의한다. 또 남편인 쇼지도 이 경제고를 계기로 신심에 눈을 뜨게 되었다. 부부가 함께 학회본부를 방문하여 창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다지마 부부는 열심히 일했다. 직업 속에서 앞에서 이른 아침 밥집을 열었다. 밥집이라고는 해도 점포나 포장마차도 없었다. 손수레에 조리기구나 재료를 싣고 다니며 그 자리에서 밥을 지어 돼지장국에 돼지장국을 밥 위에 부어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신심 이외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 도다 조세이에게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부부는 도다의 대확신을 접하고 숙명전환을 맹세하며 힘차게 절복을 하러 뛰어다녔다. 2 사람은 날이 밝기 전에 집을 나와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직업 속에서 앞에서 미애가 장사를 시작하면 남편 쇼지는 그때부터 육체노동을 하러 나가는 그러한 나날이었다. 그리고 밤에는 둘이서 함께 즐겁게 학회활동을 했다. 제1한국인을 냉정하게 대하는 일본 사회의 저사에도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러나 학회라는 세계만큼은 너무나 따뜻했다. 자신들의 일을 마치 가족의 일처럼 고민하고 친형제 이상의 배려로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동지들의 마음에 부부는 언제나 깊은 감동을 받았다. 마침내 쇼지는 친구와 무역상을 경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독립하게 된다. 더욱이 금융업에도 손을 대어 멋지게 공공을 탈피해갔다. 이 불법은 굉장하다. 반드시 누구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 조국의 동포들에게도 어떻게든 신심을 가르쳐주고 싶다. 강한 확신을 갖게 된 다지마 부부는 1959년 가을 한국에 일시 귀국하여 친척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이야기했다. 이때는 미애의 어머니가 입신하였으며 그 쇼지의 본가와 미애의 올케도 신심을 시작한다. 또 1961년 미애는 와세다 지부 부임부장이 된다. 그 면접에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인 야마모토 신씨에게 불안을 호소했다.